경제의 신들과 함께하는 고품격 경제 팟캐스트 신과 함께 68번째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프로고요. 네, 2프로입니다. 김프로입니다. 네. 자, 오늘 68번째 시간 68회 과연 오늘은 어떤 신이 나오셔서 또 저희에게 좋은 아이디어를 주실지 오늘은 딱 시점 또 맞는 분을 저희가 섭외를 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미국채 그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제가 말하면서도 약간 좀 버겁긴 한데 기상이변 현상 같은 그런 용어예요, 그죠?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 그랬고 이게 문제라고는 하는데 그렇게 심각한 문제인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그것도 보면 0.00 몇 퍼센트 이렇게 좀 역전이 일어나서 하지만 이 작은 차이가 여러분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 그런 점에 저희가 또 착안을 해서 오늘 금리 관련해서 아주 뛰어난 또 실력을 보여주고 계신 분을 모셔왔습니다. 68번째 저희 신과 함께 게스트죠. IBK 연금보험 증권운용부 박종현 박사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자, 우리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는 채권 애널리스트셨는데. 채권 애널리스트? 네, 한 1년 반 정도 됐나요? 그렇죠. 제가 2017년 말까지. 네, 그렇죠. 1년 반 채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기억 남는 게 제가 한경하고 출연해가지고 우리 김동원 소장님이랑 같이 차를 타고 여의도에 오면서 소장님 아마도 이번이 마지막 방송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바이로 갑니다. 아니, 가도 되냐고 물어봤어요. 갈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예, 조언 많이 여쭙죠. 네. 자, 오늘 우리 박종현 박사님 모시고 금리 얘기를 좀 그리고 아마 채권 얘기도 함께 아마 하게 될 것 같은데 이분이 채권 분야에서는 베스트 애널리스트를 굉장히 자주 하셨던. 그래요? 우리 정프로님은 저를 잘 모르겠지만 제가 나름 이 바닥에서는 좀 유명합니다. 본인 입으로 한번 해봐요. 그럼 몇 번 하셨어? 가끔씩 이제 안 하는 경우가 이번에 왜 무슨 일 있었어요? 이런 뉴스가 되는. 채권 쪽에서는 그래요? 그러면 본인이 한 거래 중에 한 번 거래 제일 큰 금액 얼마까지 해보셨습니까? 이제 저는 그전에는 애널리스트니까 분석 업무를 했었고 네네네. 지금은 이제 운용부장을 맡고 있으니까 직접 운용을 하는데 이제 제가 한 12년 정도 채권 애널리스트 생활을 했었고요. 이제 여기 애널리스트 분들 많이 나오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로 발표입니다. 발표요. 그렇죠. 애널리스트 많아. 예. 근데 이제 애널리스트들 보면은 상하반기에 베스트 애널리스트 수상 이렇게 하고 하는데 제가 아마 제 섹터에서는 상을 제일 많이 받지 않았을까. 그래요? 그리고 이제 바이사이드로 가신 다음에 우리 그러면 메리시 종금증권의 우리 윤여삼 애널리스트가 바통을 이어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여삼이가 개인적으로 저 후배거든요. 여삼이. 예. 그래요? 우리 윤여삼 연구원이 좀 나이가 들어 보이긴 하는데 제가 선배입니다. 제가 나이가 많습니다. 그래. 너무 놀래. 윤여삼 그분보다 더 선배예요? 그렇죠. 정프로보다 더 어간이거나 약간 미치거나 그럴걸? 저는 거의 삼촌뻘로 생각했었는데. 이릅니다. 일러요. 그래요? 제가 이를 수 있습니다. 우리 윤연구원한테. 여튼 알겠습니다. 우리 박정희 박사님이 윤여삼 연구원보다 더 선배라는 놀라운 사실. 그건 알겠고요. 일단 베스트 애널리스트 많이 하셨고 그래서 금리 또 채권을 굉장히 이제 꼼꼼하게 또 아주 실무적인 부분을 많이 보셨던 걸로 제가 이제 이해하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방송 들어가기 앞서서 금리가 왜 중요한지 듣는 분들께서 집 살 때 담보대출 해서 3.5%에서 3.3% 이거 말고는 중요한 걸 전혀 못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네네. 그래서 금리가 왜 여러분의 삶에 지금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의 삶에 중요한지 그거 한번 살짝 정리하고 가도 되겠습니까? 예. 아주 날카로운 좋은 질문 첫 번째 주셨네요. 네. 제가 이제 금리 관련된 채권 관련된 일을 이제 오래 해왔는데 사실은 이제 금리가 뭐예요? 금리가 왜 중요해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면 저도 한번 다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왜 중요하지? 뭐라고 설명을 해야 딱 설명될 수 있을까? 근데 금리라는 게 이제 쉽게 생각하면 돈의 가치잖아요. 돈의 가치. 그리고 돈의 가치라는 거는 결국 이제 구매력을 포기한 가치예요.
내가 지금 예를 들면 1,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 1,000만 원을 나는 쓸 수도 있죠. 당장 뭘 내가 네. 원하는 물건을 살 수도 있죠. 하지만 이 1,000만 원을 내가 안 쓰고 누군가에게 빌려주거나 뭐 예금을 하거나 뭐 채권 투자라는 게 결국 이제 빌려준 거죠. 네. 그렇게 되면은 나는 현재 구매력을 지금은 쓰지 않고 구매력을 포기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구매력을 포기한 거에 대한 대가입니다. 그게 결국 금리가 되는 건데 그러면 이제 이 구매력을 포기한 대가의 크기가 어떻게 결정되냐가 상당히 중요하죠. 사람들이 구매력을 내가 포기하거나 내지는 이제 미루고 싶은 환경이 커지면 커질수록 돈을 많이 빌려주려고 할 테니까 즉 채권을 많이 사려고 할 테니까 금리는 떨어질 거고 네. 내가 뭐하게 빌려줘 구매력을 난 당장 지금 내가 사고 쓰고 하는 게 좋은데 그런 현재의 구매력에 대해서 더 사람들이 선호하게 되면 돈을 이제 안 빌려주려고 할 거고 투자를 잘 안 그러니까 채권을 투자를 안 하고 돈을 안 빌려주려고 할 테니까 돈의 값인 금리는 올라가겠죠. 그래서 결국 핵심은 내가 현재 이 구매할 수 있는 이 구매력을 네. 미룰 거냐 아니면 지금 당장 실행할 거냐인데 그게 바로 경제 상황과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제가 좋을 때는 사람들이 돈을 빌려다가 뭘 하려고 하지 돈을 빌려주려고 안 하죠. 빌려다가 뭘 투자를 하든지 가게를 열든지 그렇죠. 등등 하겠죠. 우리가 이제 이른바 자본의 한계 생산성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한 단위의 자본을 빌려다가 내가 이거를 투자해서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률을 자본의 한계 생산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경제가 좋아지게 되면 이 자본의 한계 생산성이 높아지겠죠. 내가 뭘 해도 돈 벌 자신 있다는 얘기예요. 네. 뭐 주식을 투자하든 부동산 투자하든 아니면 내가 대출로 땡겨가지고 뭐 가게를 차리든 그렇죠. 그 얘기는 사람들이 경제 여건에 대한 어떤 그 전망으로 인해서 자금을 누군가한테 빌려주기보단 내가 빌려 오려고 하는 그리고 빌려온 사람 입장에서는 구매력을 쓰는 거죠. 내가 그 돈을 그죠? 그러면 이제 결국은 경기에 대한 전망 자체가 이 구매력에 대한 부분을 지금 실행할 거냐 아니면 늦출 거냐에 직접적인 연관이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중요한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또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물가하고도 상당히 연관성이 있어요. 우리 정프로님 혹시 네. 좋은 차 타시죠? 저요? 네. 그거 비밀인데요. 그래요? 차실 것 같은데. 어르신 차를 용기로 사요. 네. 의리로 사고. 그렇습니까? 좋은 차 타겠지. 제가 요즘에 드림카가 하나 생겼어요. 뭐요? 저는 이거 얘기해도 됩니까? 네, 괜찮습니다. 응슬라? 테슬라? 예, 얘기해도 됩니까? 이거? 그럼요. 이거 왜 안 돼요? 예. 테슬라? 예. 생각보다 꿈이 작으신데. 테슬라 중에 이제 제일 비싼 모델이 있거든요. S인가? 그게 왜 드림카가 됐어요, 그게?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스포츠카 같은 거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사려면 또 이게 전기 충전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세트로 또 이렇게 집에 전기 충전 시스템이 되어 있는 아파트 내지는 또 좋은 주택에 집도 바꿔야 된다. 그렇죠. 이제 세트인데 그게 드림이구나. 드림. 예. 자, 그런데 네. 제가 이제 그 드림카를 사려고 보다 보니까 이제 사러 갔어요. 근데 차값이 1억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 수중에 이제 9천만 원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고민하고 있는데 마침 그것도 가능하지만 안 깎아줘. 그냥 깍쟁이라서. 예. 근데 이제 이 테슬라를 사러 오는 그 매장 오는 길에 저 기억 속에 무슨 저축은행이 1년짜리를 특판 예금을 한다고 치면서 10% 특판 예금을 이제 내걸었던 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나 지금 9천만 원밖에 없는데 요거 9천만 원 그 특판 예금에 맡기면 10% 주니까 1년 뒤에 이제 9,900만 원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100만 원 좀 깎을 수 있겠죠. 그럼 내가 1년 뒤에 내 드림카를 사야겠다. 그래서 이제 발길을 돌려서 이제 적금을 들죠. 예. 그래서 1년 뒤에 이제 제가 9,900만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아주 의기양양하게 테슬라 매장에 갔죠. 매니저님, 제가 1년 전에 봤던 거 그거 주세요. 가져옵니다. 계약서를 쓰려고 하는데 1억 2천이야. 깜짝 놀랐죠. 예. 무슨 일이? 올랐죠. 차값이 오른 거지. 1억 2천으로. 그럼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그 저축은행 가서 또 넣어놔야지. 그렇죠. 예. 저는 지금 타임머신을 만들어가지고 1년 전으로 돌아가는 거죠. 1년 전으로 돌아가서 둘 중에 하나의 행동을 하는 거죠. 대출을 땡겨서 차를 1,000만 원을 빌려가지고 차를 샀거나 아니면 저축은행 그 담당자한테 이제 뭐라고 하는 거죠. 이보세요. 내가 1년 후에 미래에서 왔는데 지금 1년 뒤면은 차값이 1억에서 1억 2천만 원, 지금 물가가 20% 오릅니다. 근데 당신네가 지금 이자 10% 줘봤자 구매력으로 봤었을 때는 이거는 이자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 구매력이 손실 당하는 겁니다.
그럼 당신네가 내 돈을 받으려면 적어도 물가 수준만큼 보상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요구합니다. 25% 주세요. 이자로? 그렇죠. 왜냐면 나 1년 후에 차값이 20% 오른 걸 받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금리라는 게 이런 거죠. 사람들이 앞으로 물가가 올라갈 것 같다. 즉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내 구매력이 지금 현재 현금을 들고 있으면은 훼손당할 것 같다라고 한다면 채권을 사거나 돈을 예금에 맡기면 안 되죠. 당장 갖다 써야죠. 이 돈을. 네. 물건으로 들고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결국 이 금리라는 게 한편으로는 자본을 빌려다가 뭔가 해서 얻을 수 있는 일종의 자본의 한계 생산성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는 부분 하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했던 이 화폐의 구매력 부분. 과연 물가가 어떻게 될 거냐. 화폐 가치가 올라갈 거냐 떨어질 거냐. 이런 부분들이 총체적으로 반영이 돼서 결국 금리를 결정할 때 지금보다 금리 더 높게 결정합시다. 아닙니다. 낮게 결정합시다. 이렇게 아주 이 복잡하게 결정되는 게 바로 금리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일반 그 국민들께서도 네. 금리가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는 매우 중요한 그런 지표를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보통 사람들에게 가장 영향을 미치는 거는 아마도 뭐 물가 쪽이 좀 더 강하긴 하겠군요. 아닌가요? 근데 사실 또 여기 프로님들은 다 잘 아시겠지만 네. 또 이게 성장과 물가, 경기와 물가가 또 이게 어떤 마치 기차놀이 하는 것처럼 앞에 가면 또 따라오고 이제 이런 거니까 떼놓고 설명할 수는 없고요. 결국 이제 경제 상황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어떤 실질적으로 성장이나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제 물가랑 같이 우리가 맞물려서 얘기를 하죠. 그러면 물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금리를 잘 봐서 경기가 어떻게 될까를 좀 미리 볼 수 있으니까 그러면 내가 이걸 투자할까 말까에 대한 선택에 조금 도움이 될 수는 있겠네요. 그렇죠. 내가 꼭 채권을 투자하거나 네. 금리와 관련된 투자 상품에 투자하지 않아도 금리의 움직임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에 따라서 네. 앞으로 경제 여건이 이런 모습으로 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어떤 금리라는 게 사람들은 이제 후행지표다라고 많이 오해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 금리 관련된 일, 채권 관련된 일을 오래 해본 경험으로는 네. 금리 후행지표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이제 이 금리가 경제에 대한 어떤 선행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상당히 이제 맹신하는 사람이죠. 보통 이제 경기가 꺾이고 안 좋으면 이제 금리를 낮추고 경기가 좋아지면 금리를 높여서 조금 약간 진정시키고 이런 거 정도가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수준의 금리 정책 이런 거인데 네. 오히려 그게 선제적인 뭐가 될 수도 있다는 거라는 거죠. 그렇죠.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드리면 네. 제가 이제 어디 가가지고 질문을 가장 많이 받는 게 금리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라는 질문을 제일 많이 받겠죠. 아무래도 이제 그런 쪽 일을 많이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저는 다시 물어봅니다. 무슨 금리가 궁금하신데요? 우리 정프로님은 어떤 금리가 제일 궁금하세요? 앞으로? 저요? 주택담보대출 금리요. 그렇죠. 자, 우리 다 여쭤볼까요? 우리 이프로님 어떤 금리? 전 예금 금리가 궁금해요. 여기 사채 금리 아니에요? 사채 금리. 우리 정프로님은 돈을 빌릴 게 있고 우리 이프로님은 돈을 투자할 게 있는 거구나. 너무 낮아서 걱정이야. 부럽습니다. 저 생전 예금 금리 궁금해한 적이 없어 나도. 우리 김프로님은 과부 달러 이자를 굉장히 궁금해하십니다. 전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그렇죠. 역시 또 이게 또 세계 경제를 걱정하시는 척 하시는데.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질문 받으면 이럴 때 행복하다니까. 2%가 낼름 예금금 얘기하더라고. 끝나고 다시 얘기해요, 우리는. 금리가 종류에 따라 또 다르군요. 그렇죠. 그래서 마치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주식도 코스피가 코스닥이 올라. 근데 내가 갖고 있는 종목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내 종목은 정말 이렇게 안 가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라는 게 결국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이렇게 끼리끼리 흩어져 있는 거를 이제 우리가 하나로 얘기하는 게 코스피고 코스닥 이런 것처럼 금리도 우리가 이제 대부분 금리라고 하면은 많이 얘기하는 게 기준금리, 그 다음에 국고채 3년 금리, 회사채 금리 이 정도인데 그거 말고도 우리 정프로님이 얘기한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있고 예금 금리도 있고 미국채 10년 금리도 있고 금리의 종류가 무수히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무수히 많은 금리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냐 똑같이 움직이겠냐는 거죠. 똑같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렇겠죠. 하물며 방향이 다르게 움직이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금리는 올라가는데 어떤 금리는 떨어져요. 그건 좀 이상하네.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그게 아까 결국 금리라는 게 돈의 가치인데
이 돈의 가치를 매기는 대상 자체가 달라지면 당연히 돈의 가치도 서로 다르게 적용이 되겠죠. 그 어떤 거는 많이 올라간데 어떤 거는 그보다는 조금 덜 올라간다까지는 제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건 올라가는데 어떤 건 내려갈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우리 정프로님께 제가 극단적인 예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네. 가장 가까웠던 때가 2008년도 금융위기 직후였습니다. 그 당시에 뭐 기억은 나실 거고 미국에서 사고 쳐갖고 네. 뭐 다들 신용경색 불거지니까 각국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하고 유동성 풀면서 신용경색을 막으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렸다는 거는 이제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해 준 건데 네. 그러면 그 유동성이 어디로 갈까? 우리 정프로님이 투자 대안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네. 이렇게 풀린 돈을 가지고 안전한 정부가 발행한 국고채를 사는 경우가 하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얘가 내일 당장 망할지도 모르는 기업의 회사채를 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걸 투자하셨을까요? 그 당시에는? 저는 좀 위험한 남자입니다. 아, 위험합니까? 네, 굉장히 리스키한 거죠. 회사채 갑니다. 아, 회사채. 네, 사보진 않았지만. 사실 우리 정프로님의 선택을 조금만 늦췄으면 대박인데 그 직후에는 사실은 회사채에 투자를 했으면 망했죠. 왜요? 왜냐하면 기업들이 신용 경색이니까 말 그대로 네. 멀쩡한 기업도 흑자 도산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흑자 나는데 도산을 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기업에 현금이 없으니까 그런 경우 발생하죠. 네네. 그러니까 금융위기 직후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려줬습니다. 근데 그 풀린 돈이 다들 안전한 데로 갔다. 그렇죠. 안전한 곳으로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안전한 국가가 망하지 정도는 아니니까 국가가 발행한 국고채 금리는 막 뚝뚝뚝 떨어지는데 기업이 발행한 회사채는 투자를 안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회사채에 투자했다가 네. 얘가 망하면 못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른바 신용 경색이 발생을 하면 안전한 채권의 금리와 신용 위험이 존재하는 채권의 금리는 전혀 따로 노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주식시장처럼 제각각 놀지는 않은데 네. 주식시장이 천 종목 다 따로 놀잖아요. 네. 물론 그것도 이제 뭐 코릴레이션이라는 게 있어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도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쉽게 예를 들면 지난주에 우리 아시아나항공 뭐 한정 의원인가 봤어요. 네. 그날 국고채 금리 떨어졌을 거라고. 근데 아시아나 그 항공에서 발행한 채권 금리는 어떻게 돼요? 폭증했겠지. 네. 그러니까 개별적인 크레딧 리스크라든지 아까 우리 박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신용 트렌치에 의한 그 가격이 상이하게 움직일 때가 있으나 그러나 대체적으로 보면 채권의 가격은 주식이라든지 부동산의 지역적인 그런 것과 비교해 보면 대체로 같은 방향으로 가더라.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평상시에는 비슷하게 움직여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따로 가는 일이 생기게 되면 그거는 이제 무슨 신호입니까? 뭔가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다. 신용 경색이 뭔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갑자기 이제 이 회사채하고 국고채의 금리의 차이를 우리가 신용 스프레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크레딧 스프레드라고 얘기도 하고 평상시에는 이 크레딧 스프레드가 적정한 밴드 내에서 움직이는데 갑자기 이 크레딧 스프레드가 확 벌어지는 모습을 보인다. 커진다. 그러면 이제 예를 보면 뭔가 신용 여건이 상당히 안 좋아지나 보다. 뭔가 신용 경색이 발생할 위험이 커지나 보다. 그러면 대체로 주식시장 안 좋아지죠. 그렇죠. 네. 근데 우리 박종현 부장님 계속 말씀하실 때마다 저는 자꾸 그 윤여삼 연구원이 선배님 안녕하세요. 이런 모습이 떠올라서 지금 집중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후배란 말이죠. 예. 베스트 애널리스트예요. 지금 현재. 그렇죠. 당연히. 알겠습니다. 자, 뭐 금리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는 어느 정도 이제 해결된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이슈로 좀 들어가 되겠습니까? 들어가 보시죠. 준비되셨죠? 저는 언제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최근에 가장 큰 이슈. 미국채 3개월 금리랑 10년 금리가 역전됐다. 그래서 난리가 날 뻔 한번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역전되면 경기 위기? 경제 위기? 리세션 뭐 이런 게 이제 온다. 그렇죠. 그래서 그럴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었던 것 같다. 맞죠? 다시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지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딱 이럴 거다 내릴 거다라고 이제 판단을 못 내리는 이유가 중앙은행이 향후에 정책을 어떻게 펼지에 따라서
정말 리세션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정해진 미래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미래거든요. 그러면 중앙은행이 그 선택을 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최근에 우리 뭐 아마 이 방송에서도 3월 FOMC 뭐 이런 걸 이렇게 얘기하셨을 것 같은데. 네네. 그 3월 FOMC는 아시죠? 예. 예. 그 예, 우리 정부는 알죠. 예, 알죠. 예. 여쭤볼 거예요, 나중에. FOMC 알죠. 예. 얘기해 보세요. 거기 때문에 속 너무 많이 썩었어요, 저는. 얘기해 보시라니까. 예? 왜 그러세요? 김프로님까지 왜 이러세요? 지난번에도 아침에도 내가 물어봤었잖아. 아이고, 정말 답답들 하시다, 진짜. FOMC. 진짜 이럴 때 난 이해를 못하겠어. 모를 수가 있어요, 그거를? 그쵸. 네. 뭐 아실 건데, 이제 그럼요. 아시지만 제가 뭐 혹시나 우리 일반 우리 청취자분들도 혹시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봐. 그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네.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우리나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같은 곳이죠. 그렇죠. 페더럴이잖아요, 페더럴. 네. 그 뒤에는 페더럴? 그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 없어요. 지금 영어 지금 장난할 때가 아니에요. 네. 하여튼 FOMC 회의가 1년에 8번 있는데 네. 또 이제 분기 말에 있는 회의 때마다는 그 멤버들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기준금리에 대한 전망치를 이렇게 보여줘요, 숫자로. 그거를 이제 그 점이 찍힌 도표로 보여준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점도표 이러는데 네. 처음 들으신 분도 점도표가 뭔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네, 그냥 점이 찍혀 있습니다. 네네네. 근데 그 점도표의 전망에 의하면 작년 12월 말에 연준 위원들이 생각하기로는 올해 한 2번 정도 금리를 올릴 것 같습니다라고 이제 예고를 했었죠. 네. 근데 요번 3월 FOMC 때는 원래는 2번 금리 올릴 것 같습니다 했던 양반들이 변심을 했죠. 변심. 양반들이 이제 마음을 바꿨어요. 입을 쓱 닫고는 아닙니다. 올해는 금리를 안 올릴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이제 무려 2클릭이나 이제 떨어뜨려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네. 이 시장 참가자들 입장에서는 연준이 이전보다는 그 경기에 대한 전망이 좀 약화돼서 금리 인상 전망치를 떨어뜨릴 거라고 예상은 했었으나 2번 인상한다고 했다가 그래도 한 번은 인상할게요라고는 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아예 한 번도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네네. 이제 시장은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도대체 연준 위원들이 어떠한 위협을 받길래 저렇게 갑자기 마음을 180도 바꾸냐. 그래서 이제 시장이 화들짝 놀라가지고 뭐 그날 국채금리도 빠지고 뭐 이런 뭐 역전도 벌어지긴 했는데 지금 아까 이제 정프로님이 질문하신 것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지금 길게 했는데 네. 결국은 만약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작년 말 예상했던 것처럼 올해 연준이 금리를 2번 올려버렸다. 계획했던 대로. 그럼 제가 봤을 때는 바로 경기 침체 왔을 것 같아요. 올해. 결국은 이제 왜 이 금리라는 게 아까 자본의 한계 생산성이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자본의 한계 생산성이 높아지지 않았는데 그냥 중앙은행이 임의로 금리를 올려버리면 내가 그 돈 조달해다가 돈 벌 자신이 없거든요. 그럼 누가 투자를 해요? 정프로도 이건 동의하죠? 이 말씀은. 이 말씀 저는 이제 적극적 동의는 아니지만 비판적 지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프로도 아는 이런 상식을 네. 연준의 그 아저씨들은 왜 몰랐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저는 항상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 그분도 사람이다. 그분들도 사람들이에요. 그분들도. 아니, 그래도 뭐 네. 사실은 그래요? 그러나 정프로도 아는 거를. 그러니까 이제 정프로님을 조금 더 이렇게 우리가 트레이닝 시켜가지고 연준으로 보내는 걸로 우리가. 그러니까 경기도나 신호에 맞아요, 아니에요? 두나 신호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먼저 드려야겠다. 그 금리는요,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는 시장에서 결정되는 시장 금리가 있고요. 또 하나는 중앙은행이 자기들 마음대로 결정하는 기준금리가 있어요. 네. 정책금리라고 얘기를 하죠. 말 그대로 시장금리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경기에 대한 전망, 물가에 대한 전망, 이제 이런 것들이 반영돼서 시장 자발적으로 금리 수준이 형성이 됩니다. 근데 기준금리, 정책금리는 그냥 임의로 중앙은행이 가이던스를 줘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 가이던스를 주는 금리가 시장이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높은 거예요. 그럼 어쨌든 중앙은행이 가이던스로 일종의 우리가 그 초등학교 때 뭐 이렇게 조회하면은 선생님이 너 기준 해 이러면 이제 기준 뭐 이러잖아요. 그럼 이제 거기로 차차착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장에서 거래되는 금리가
이 기준금리하고 또 너무 벌어지기는 어려운 거예요. 어쨌든 얘랑 뭐 비슷한 그 어떤 밴드 내에서 움직여야 되니까. 그런데 어쨌든 중앙은행이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이미 시장에서는 향후 경기에 대한 전망이 어두워지고 물가에 대한 전망도 어두워져서 이 돈의 가치인 금리를 낮게 책정하려고 하는데 자꾸 중앙은행은 정책적인 금리를 이렇게 높이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이제 경기를 조금 이렇게 약화시키기 위해서, 조금 식히기 위해서. 네. 근데 그게 적당히 올려주면은 경기가 식을 텐데 이 금리를 이제 너무 많이 올려버리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중앙은행이 정하는 이 기준금리, 정책금리는 높은 수준에 형성되어 있는데 시장에서 거래되는 금리는 자꾸 그 기준금리를 밑돌려고 합니다. 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는 저렇게 높은 금리를 가지고 누가 조달을 하고 빌려가지고 뭘 투자해봤자 나올 게 없거든요. 실제로 가격표 그대로 걸어놨더니 손님 없더라. 그렇죠. 자, 그래서 기준금리하고 사실은 제일 같이 움직이는 게 3개월 국채금리예요. 왜냐하면 이제 기준금리하고 3개월 국채금리는 불과 3개월밖에 차이가 없기 때문에 거의 3개월 국채금리는 기준금리 수준에서 거의 결정이 됩니다. 크레딧은 별 차이가 없는 거니까. 그렇죠. 바로 그러니까 기준으로 하면 바로 옆에 있는 친구인 거예요. 기준 자본의 바로 옆에 있는 애니까 네. 얘는 기준금리 한 애가 꼭 잡고 있어서 얘는 어디 못 가. 근데 이제 기준 자본에서 저 끝에 있는 애는 줄이 조금씩 삐뚤삐뚤해지잖아요. 네. 마치 그런 것처럼 만기가 이제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중앙은행이 정하는 기준점, 기준금리, 정책금리가 영향을 주는 영향력은 점차 떨어지고 네.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5년짜리 금리, 10년짜리 금리, 20년 금리, 30년 금리는 이제 시장에서 이건 시장에서 거래되는 금리가 더 맞는 거 아니냐. 10년 뒤, 20년 뒤 경기 생각해보면 별로 안 좋아질 것 같은데 그러면 저 기준 잡는 애가 지금은 저렇게 높게 잡고 있지만 조만간에 제 시간 지나면 저 기준 좀 낮출 수 있어. 우리는 그냥 미리 낮은 수준에 가 있자. 뭐 이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국고채 3개월과 국고채 10년 금리가 뒤집어졌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중앙은행은 기준점을 자꾸 높게 잡으려고 하는데 시장에서는 뭔 소리예요. 지금 경기가 이렇게 높은 기준금리 잡아줄 때가 아니에요. 앞으로 경기가 지금 안 좋아지는 게 나는 보이는데 그러면 당신네도 높게 잡으시오. 우리는 그냥 아래쪽에 있겠소. 뭐 이런 거예요. 지금 어떻게 예를 들면. 그러니까 결국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됐다. 특히 기준금리를 시장금리가 하회했다는 얘기는 향후 경기가 둔화될 것 같은데 그래서 결국은 중앙은행이 금리를 다시 낮출 수밖에 없을걸? 이런 전망들이 녹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연준 내지는 중앙은행들이 결정한 정책금리에 대해서 시장이 동의 안 하는 정도를 보여주는 거다? 맞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면 시장이 동의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즉 기준금리가 2%면 네. 3개월, 그러니까 그건 이제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일일 물일 것이고, 우리 같은 경우는 일주일 물일 텐데, 네. 그게 2%라면, 네. 10년 물은 어느 정도 되면 시장도 동의하네, 여기에 대해서라고 볼 수 있어요? 아, 그게 있어요? 그런 것도 있어요? 사실은 뭐, 그게 딱은 아닌데,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그렇게 볼 수는 있겠죠. 이제 이른바 과거 히스토리컬 데이터로 봤었을 때, 우리가 이제 어떠한 금리와 어떠한 금리의 차이를 우리가 스프레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예를 들면 이제 시장 국고채 10년 금리하고 뭐 기준금리와의 차이를 우리가 이제 뭐 기준금리 대비 뭐 국고채 10년의 뭐 스프레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스프레드의 과거 평균치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대략 예를 들면 뭐 한 50bp 정도 수준에서 0.5%포인트? 그렇죠. 0.5%포인트 정도 수준에서 이 스프레드가 과거에 형성됐다더라. 그러면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그냥 그 정도면 동의하는 정도이다. 그렇죠. 노멀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실제도 그 정도예요? 그거는 조금 계산을 해봐야 되고. 그거는 경기 상황이나 뭐 여러 가지 상황에 맞춰서 다르죠. 많이 변하죠. 맞습니다. 지금처럼 확 붙을 수도 있고 훨씬 떨어질 수도 있고. 뭐라 그럽니까? 이걸 이제 플래트닝 된다. 또 반대쪽으로 스티프닝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주로 이제 그 장기 경제 성장률이 많이 좀 좋아 보이거나 그럴 때는 스티프닝 되고. 그러니까 지금 기준금리보다 10년물 금리가 훨씬 높아질 때도 있고 그때는 경기 지금 굉장히 좋아질 거야. 그렇죠. 인플레이션이 있거나. 그렇죠. 그럴 때는 굉장히 높아지고. 그렇죠. 그것도 정상인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그럴 수 있다. 네. 그리고 또 안 좋을 때는. 안 좋을 때는 장기 이거 성장률 리세션 오는 거 아니야? 뭐 성장률 이거 안 되겠는데. 왜냐하면 우리 흔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장기 금리는 뭐라 그래요? 성장률을 반영하는 거고 단기 금리는
그 시장의 비용을 반영한다고들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붙는다? 아유, 아까 그리고 박 부장님, 내가 돈 꺼내서 왜 투자해, 내가. 돈 어디로 모여요? 시장에서 모이고.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하면 장단기 금리차는 붙게 돼 있죠. 기준금리보다 뭐 10년물 금리가 좀 높기는 높은데 네. 그렇지. 뭐 그리 안 높은 그런 그렇죠. 상황도 올 수 있는데 그것도 노멀한 반응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뭔가 그 차이가 좁혀지긴 해도 뭐 그래도 스프레드가 여전히 양의 값이다라고 하면 그래도 뭔가 좀 경제가 그렇게 위기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마이너스로 돌면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전망에는 안 좋아질 거다는 전망이 이제 더 커지는 거죠, 거기에는. 거기 이제 나란히 줄 서는 게 이제 일반적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3개월, 1년, 뭐 3년, 그렇죠. 5년, 10년. 그걸 정배열 한다고 그러죠, 정배열. 네. 그래서 지금 좋은 지적을, 우리 정부님이 센스가 있으시네. 빨리 배워. 이 아저씨는 참 빨리 배워. 그러니까 지금 내일 아침 라이브를 해봐. 진도가 팍팍 나갑니다. 우리 정프로님이 얘기하신 게 뭐냐면 수익률 곡선이라는 거를 지금 모르시고 얘기한 거예요, 지금. 그죠? 그건 처음 들었잖아요, 수익률 곡선. 무학의 통찰이라고 있습니다. 무학의 통찰. 일드 커브라는 걸 드디어. 배우지 않아도 느낌 빡 와요. 그래. 부연 설명 드리면, 그러니까 이게 만기가 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금리 수준이 일반적으로 조금씩 높아져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돈을 길게 빌려주면 채무를 다시 되돌려 받은 거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정상적이고 노멀한 상황이면 1년짜리 금리보다는 2년짜리 금리가 높고 2년짜리보다는 10년짜리 금리가 이제 높은 이게 이제 정상적인 환경.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기별로 금리의 점을 찍어서 얘를 연결해 보면 하나의 곡선이 나오는데 얘를 우리가 수익률 곡선이다. 이렇게 곡식은 높아지는 게 정상이다. 그렇죠. 그리고 그 수익률 곡선이 일반적일 때는 우상향하는 이런 형태를 보이는 게 정상 경제 상황인데 국채도 그래요? 그렇죠. 예, 국채가 설마 나라가 망할까? 10년이라고? 기회비용도 있잖아요. 기회비용.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인플레이션도 또 아까 감안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1년 동안 발생한 인플레이션보다는 10년 동안 발생한 인플레이션이 클 거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보상도 조금 반영이 되겠죠. 네. 되게 이 정도 얘기하면 대충 끄덕끄덕하지만 저는 질문을 합니다. 예, 하시죠. 그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당연히 그러니까 10년치 이자를 주죠. 기회비용도 마찬가지고. 나한테 질투심을 느껴서 질문 억지로 할 필요는 없어요. 궁금한 것은 국가라고 하는 대상은 3개월을 빌려주나 10년을 빌려주나 3개월 빌려주면 이거는 그 사이에는 나라 망할 일이 없을 것 같으니까 안심인데 10년이면 이 나라는 불안해. 설마 그렇게는 생각 안 할 거 아니겠어요. 그 신용도는 저는 같다고 보고. 네. 그리고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거는 기회비용이 바로 이자에 대한 거니까 매년 지불하는 거죠. 네. 10년을 빌려주면 이자 받는 총액이 당연히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기회비용으로 다 충당이 되는 거니까 왜 굳이 그게 더 우상향 돼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했던 것처럼 그냥 그 국채의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채무 상환의 불확실성은 없죠. 근데 이제 일종의 이쪽의 기회비용이죠. 내가 국채를 지금 뭐 예를 들면 뭐 집에 뭐 100억씩은 있으시죠. 예. 다들 있죠. 있죠. 예. 있잖아요, 다. 있을 예정이에요. 됐다. 왜냐면 우리 그 국채 시장에서 기본 거래를 100억씩 하니까. 한 개라고 하죠. 100억을 사는데 만기 1년짜리를 사면 1년 뒤에 100억이 이제 다시 돌아오는데. 내 맘대로 할 수 있는데. 10년 만기짜리 사면은 물론 중간에 내가 팔 수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원칙은 내가 10년 뒤에 만기가 돌아오는 거니까 자금이 그렇게 많이 오랫동안 묶이게 되잖아요. 그 자금이 묶이는 거에 대한 기회비용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거기다가 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미 국채가 10년 뒤에 우리한테 상환을 안 해줄 리스크는 뭐 제로는 아니지만 거의 제로에 수렴한다고 보자고요. 제로에 가깝다고. 근데 10년간에 걸쳐서 미국의 재정이 악화될 가능성은 1년보다는 10년이 훨씬 더 크겠죠. 그 리스크는. 그렇겠죠. 그죠? 예. 그러면 미국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의 양이 늘어날 가능성이 많이 있겠죠. 예, 어떨 때는 뭐 줄어들 가능성도 있을 수 있어요. 경기가 좋으면. 그러나 경제가 뉴트럴하다고 보면 어쨌든 그 10년이라는 거는 그 미세하게나마 늙겠죠. 채권 보유자에게는 굉장히 성가신 일들이 많이 벌어질 개연성이 많은 가능성이 있는 구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내가 더 큰 보상을 요구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게 아니라면 1년짜리 10번 사겠다. 그렇죠. 10년짜리 안 사고. 그렇죠. 갔다면. 예, 맞아요. 자, 네. 굳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질문이었던 것 같은데. 하고 나니까 그런 것 같긴 해.
자, 근데 이제 그 3개월하고 10년이 역전이 됐는데 2년 뭐 10년 이거는 저기 그냥 정상적이었다면서요. 맞아요. 그럼 뭐 3개월짜리만 갑자기 이렇게 확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수익률 곡선 역전에 대해서 이견이 분분합니다. 논쟁이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우리가 장단기 스프레드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제 국고채 2년과 국고채 10년 금리가 약간 대표 스프레드였거든요. 미국 기준으로. 미국 기준으로. 단기가 2년, 장기가 10년. 그렇죠. 네. 그래서 장단기 금리가 역전됐다 하면은 이제 2년과 10년 금리의 스프레드를 우리가 얘기를 했었는데 아마 샌프란시스코 연은에서 이제 어떤 분석을 한 것 같은데 2년짜리하고 10년짜리 금리가 역전되는 거는 이거는 좀 빈번히 있을 수 있다. 뭐 이거는 그냥 그래도 뭐 잠깐 그랬다가 말 수도 있는데 만약에 3개월하고 국고채 10년 금리가 역전이 되면 이거는 매우 위험한 시그널이다. 현재 금리보다 낮아지는 거니까 맞나요? 그 얘기가? 아니 그러니까 2년하고 10년짜리 금리보다 3개월하고 10년 금리 역전되는 게 보다 더 위험한 시그널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만큼 이제 기준금리를 역전할 환경이 더 커지는 거니까. 웬만하면 그러니까 그건 역전 안 되는 거다 이거죠. 네, 그렇죠. 정말 기괴한 일이 벌어졌다는 뜻이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3개월하고 10년 금리가 역전되는지 안 되는지가 중요하구나. 이제 그거를 요즘에 중요하게 보고 있었는데 그게 지금 역전이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재밌는 게 옛날에는 그 10년짜리 금리가 왜 10년 하냐면 일종의 그 미국채 시장에서 유동성이 제일 좋은 게 바로 10년짜리예요. 그러니까 10년짜리는 정말 시장의 어떤 전망 이런 게 모두 다 반영된 금리가 바로 10년 금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과거에 보면은 순차적으로 그 앞에 있는 만기 짧은 금리들 역전을 해요. 그러니까 10년짜리가 2년짜리를 역전을 하고 그 다음에 2년짜리 다음에 3개월짜리도 역전하고 그러니까 마치 마라톤으로 보면 이렇게 앞에 순서대로 있으면 1등, 2등을 따라잡아요. 10년이 따라잡는 거예요. 5년짜리 제끼고 2년짜리 제끼고 그다음 3개월짜리도 제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와 이거 정말 위험한 시그널이네 라고 생각들을 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중요하게 봤는데 요번 그 사이클에서는 아이러니하게도 10년짜리가 2년짜리를 못 제꼈어요. 2년짜리도 저 앞에 가 있어. 그래서 수익률 곡선이 어떻게 되냐면 약간 찌그러져 있는데요. 하루부터 만기가 30년까지 해서 이렇게 금리의 그 선을 그어보면 제가 그걸 수익률 곡선이라고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죠? 근데 지금 어떻게 되냐면 미국채 수익률 곡선을 보면 3년짜리 이하 구간은 금리가 역전되어 있어요. 즉 3년 금리가 제일 낮고 그 다음에 2년 금리 그 다음에 3개월 금리, 그 다음에 기준금리, 우하향하고 있는 거죠. 3년 만기 이하에서는. 콩가루 집안이구나. 그렇죠. 거기는. 그렇죠. 거꾸로 돌아가는구나. 막내가 제일 키가 크고. 그렇죠. 우리 막내가 제일 키 커. 그래요. 저는 이 사람도 이상해 지금. 저 찌그러져 있잖아. 우리 찌그러져 있어. 중간에. 뭐 키 얘기하면 제가 할 말이 없어가지고. 예. 하여튼 그런데. 3년 이상을 보면 얘는 또 정상이에요. 나름 질서가 있어? 네, 3년보다는 5년이 높아. 5년보다는 10년이 높아. 그게 일반적이라고 했죠. 그렇죠. 그 일반적인, 그러니까 이 수익률 곡선의 앞단을 보는 애들은 금리 역전된 거 아니냐. 앞단? 그러니까 아까 3년 이하고는 역전됐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수익률 곡선의 앞부분을 보는 애들은 이거 역전되어 있으니까 경기 침체가 온다는 신호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 3년 이상의 정상 커브, 우상향의 커브를 뒷단을 보는 사람들은 뭔 소리야? 제대로 서 있네. 이 3년 이상은 커브가 정상인데 이 경기 침체하고는 거리가 먼데? 전체 채권 시장에서 10년물이 제일 많아요? 제일 많아요. 비중이. 그거 10년물은 거의 전 세계에서 가장 유동성이 좋은. 그래요? 국제 표준 채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 보험사가 해외 투자한다, 네. 미국채 금리 투자한다, 거의 10년짜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예를 들면 1일부터 3년까지 아까 역전된 그 부분. 네네. 그렇게 된 경우가 과거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했던 것처럼 대부분 금리가 역전될 때는 커브 자체가 우하향. 10년물이 꼬라박지. 그치. 10년짜리가 아까 했던 것처럼 그 마라톤 할 때 제끼듯이 10년이 5년 제끼고 3년 제끼고 2년 제끼고 3개월 제꼈는데. 제끼는 게 이게 추락한다는 뜻이죠. 그렇죠. 예. 근데 이번에는 그냥 3개월짜리 금리만 바짝 올라오는 제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3개월짜리 금리가 조금 과하게 높아 보이는 거고
그 뒤로는 또 정상이니까. 그러니까 2년짜리가 내려와서 제낀 거예요? 아니면 3개월짜리가 올라와서 제낌을 당한 겁니까?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은 2년과 10년이 같이 내려왔어요. 같은 비율대로. 같은 비율대로. 거의 10년 금리가 하락하는 속도만큼이나 2년도 같이 하락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2년짜리 금리가 10년짜리 금리가 이렇게 앞으로 빠지는 걸 보면서 같이 훅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3개월 이하보다 2년짜리 금리도 밑에 있고 10년짜리는 밑에 있다가 다시 이제 올라갔죠. 그래서 이제 결론은 뭐냐면 현재의 수익률 호선을 가지고 이거의 경기 침체에 대한 명확한 시그널이라고 얘기하기가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10년물이 죽어가면 그걸 경기 침체라고 보는 이유는 10년 정도 보면 이 세상이 어두울 것 같다는, 그러니까 집안으로 보면 큰형님이 갑자기 어느 날 쓰러져서 거동을 못 하시면 저 집안 이제 뭔가 또 상나겠구나라는 거였는데 지금 상황은 큰형님이 문제가 아니라 어찌 보면 막내 이놈이 어느 날 갑자기 큰형님 멱살을 그냥 잡고 한번 흔든 정도, 그러니까 큰형님이 그렇게 되는 거지 다른 건 큰 문제 없는 상황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이제 이거를 섣불리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게, 근데 문제는 그러면 2년짜리 금리가 어느 수준이길래 그러냐. 2년짜리 금리가 지금 미국 채시장에 보면은 한 2.2%대 정도 되거든요. 근데 미국의 기준금리가 현재 2.25에서 2.5% 레인지잖아요. 그렇죠. 상단 하단. 그렇죠. 그러니까 중간 값으로 하면은 기준금리는 한 2.35 정도 되는데 그 중간으로 치면 2년짜리 금리는 지금 2.2라는 얘기는 그 자체만 보면 또 역시 시장에서 거래되는 금리가 기준금리를 또 하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분명히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라는 신호로는 보기는 봐야 돼요. 보기는 봐야 되는데 10년과 2년이 역전되어 있지 않고 그냥 같이 쑥 밑으로 빠졌다는 거는 채권 시장에서 지금 무슨 생각을 하냐면 최근에 이 연준의 스탠스를 감안해 보니까 연준이 빨리 금리를 내릴 것 같더라. 올해 원래 2번 금리 인상하겠다라고 예고했던 애들이 지금 한 번도 안 올리겠다라고 3월 그 FOMC 때 스탠스를 바꾼 걸 보니 얘네 6월 가면 이거 이제 그럼 연내 금리를 내린다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네. 그러면 이제 채권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에 배팅하자. 그리고 금리 인하에 배팅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기준금리보다 만기가 높은 채권들을 그냥 사면 돼요. 그리고 사실은 2년짜리 금리가 10년 기준금리 변화에 또 제일 민감하거든요. 왜냐하면 같이 옆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일. 기준 학생 옆에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국 채권 시장이 보기에는 이거 잘하면 연내에도 미국이 기준금리 내릴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뭐 2년이고 10년이고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다 기준금리 밑으로 가버리자. 박 부장님 얘기는 만약에 정말 무하향하는 역배열 현상이 일드커브에서 나타났다면 이건 경기에 포인트를 두고 해석할 여지가 있으나 네네. 지금 단기물권역인 2년물과 6개월물 또 뭐 기준금리 이런 것들이 막 찌그러지고 했다라는 거는 3개월 만에 정반대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연준의 입장을 봤을 때, 왜냐하면 12월 달에는 금리를 2번 올린다고 했고 그때도 금리 올렸잖아요. 근데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이제 금리 안 올린다라고 하는 연준의 스탠스를 봤을 때 이거는 금리 내릴 것 같다라는 그런 단기 시황 전망의 자금 쏠림이 3년물 이하, 2년물 이하의 미국 국채 시장에 투영돼 있다. 그렇죠. 그래서 리세션하고는 조금 다른 결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그렇죠. 얘기죠. 그러니까 부연 설명을 하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혼재되어 있는 게, 그래서 이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것 같은 그런 전망이 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이 채권 시장은 한 번 더 나아가서 원래 아까 제가 말씀했던 것처럼 미국이 예상대로 금리를 2번 올렸다고 한다면 정말로 리세션이 바로 왔을 것 같은데 금리를 안 올리기로 했고 여차하면 금리도 내린다고 하니까 그러면 경제가 침체까지는 가지는 않을 수도 있겠네. 그러면은 지금 당장 경기 조금 안 좋은 듯 하다가 금리를 내려줘 버리면 다시 또 경기가 금방 좋아질 수 있으니까 그러면 2년짜리 금리까지는 그 우하향으로 내려가는 건 맞는데 3년 뒤, 5년 뒤, 10년 뒤, 20년 뒤 되면은 다시 또 경기 좋아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저 윗단에 있는 금리들은 같이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정프로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설명드리면 채권 만기에 따라서 가격의 변동이
비례하는 건 100% 비례는 아니지만 거의 비례적으로 네? 크게 움직일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정말 리세션이 올 것 같고 네. 정말 향후 금리가 더 폭락할 것 같으면 내가 채권 운용자, 그러니까 내가 박종현 부장 같은 사람이라면 사실은 단기로 조달해서 빨리 긴 채권 사야지. 왜냐하면 한 1bp 먹을 때마다 1년물에 비해서 거의 10배 먹는 거 아니에요. 10년물이니까. 네. 장기물이니까. 네. 그런데 거기까지는 용기를 안 내고 있다라는 거지. 그죠? 그렇죠. 그런 얘기죠? 그렇죠. 네. 저 알고 있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이거 둘째까지만 해야지. 첫째 형까지한테. 아니, 순서를 지키랬잖아. 아까 역전 지키려면. 그러니까 이러한 이상한 수익률 곡선을 만들어낸 게 저는 이제 연준이다.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예상대로 금리를 만약에 기존의 스탠스대로 2번 올렸으면 경기 작살 내고 망가뜨렸을 텐데 이게 이제 학습 효과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우리 이제 금리 그만 올릴게요. 여차하면 내릴 수도 있어 잃어버리니까. 네. 그러면 예를 들면 한 2년 뒤, 3년 뒤는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은데 3년 뒤, 5년 뒤 그 뒤로 가면 다시 경기가 좋아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게 현재 수익률 곡선의 형태에 녹아져 있다라고 본다는 거죠. 정확하게 딱 그 선대로 그려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금리가 이 경제에 대한 어떤 그 선행성 아주 이 민감한 지표예요.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오르고 있다는 얘기죠. 3월 FOMC 이후부터. 맞습니까? 그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첫 주에는 좀 헷갈렸어요. 네, 헷갈렸어요. FOMC가 금리를 2번 올리겠다고 했다가 갑자기 한 번도 안 올린다고 하니까 이건 뭐지? 그거 해석하는 시간이 해석하는 시간이 걸린 거예요. 진짜 안 좋은가 이런 생각도 하고. 바짝 쫀 거죠. 쉽게 말해서. 연준이 도대체 어떤 위험을 캐치했길래 저렇게 갑자기 급변하냐. 근데 딱 보니까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어쨌든 간에 금리 안 올린다고 하니까 그러면 앞으로 경기가 좀 뭐 둔화되는 방향으로 가기는 가도 뭐 침체까지는 안 가게 연준이 만들려나 보다. 그러니까 커브도 3년 이상은 정상이고 주식시장이 보기에는 연준이 금리를 안 올리니까 아직은 우리한테 기회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시장이 이제 그래서 다음 주가요. 뭐 FOMC 이제 3월 회의록이 나오잖아요. 네. 그 회의록을 이제 유심히 쳐다보겠죠. 현상을 먼저 볼 것인가 아니면 조치에 대한 기대를 볼 것인가. 그럼 어떻게 이제 저는 뭐 하면 돼요? 이제 이 시점에서 자기는 이제 2부 간다고 얘기하면 돼요. 네. 여러분 다 들으셨죠? 네. 2부 갑니다 이제. 네. 저희 2부에서 우리 박종현 부장님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한국의 혹시 금리는 이 미국의 금리에 영향을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 뭐 등등해서 우리의 전략들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